어느 날 햄릿 앞에 선왕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진짜 선왕의 유령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유령은 자신의 형제인 클라우디오스 왕에게 독살당했다고 고합니다. 이 유령의 말을 들은 햄릿의 인생은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유령의 말을 차라리 듣지 않는 편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비극이 성립되지 않았을 테지만 말이죠. 오늘 살펴보는 책 유령의 삶은 이 햄릿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닥친 유령이 존재한다. 그전에도 흐름은 있었지만 코로나19가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삶의 흐름과 디지털 흐름이 혼재되고 우리는 유령 사회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되었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픽셀화 돼갈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게다가 페이스북이 메타로 거듭나면서 지향점을 보여주었듯이 디지털 혁명은 시각과 청각을 넘어 촉각, 후각까지 인공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점차로 강화될 유령 사회에서 우리 인간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갈 길을 인도받고 또 몰입형 시스템과 생성형 AI에 의해 오감을 만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획득한 기계가 우리를 적당한 곳에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일 것이나 결국에는 알고리즘의 명령과 통제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고정된 사람들에게서 뽑아낼 것이 많다는 것을 이미 체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에 틀어박혀서 음식을 시키고 여러 물품도 배송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인간들이 예측 가능한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이로써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를 피하고 시간 지연도 최소화하는 등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적 상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사이 어떻게 하면 인간 없이 제조 물류 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도 쌓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학습 기회가 된 것이고 인간들은 좀 더 다듬어진 존재, 수동적인 존재, 정주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픽셀이 인간의 삶 모든 곳에 개입하는 디지털 혁신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것, 이것은 명분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윤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이것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하는 철학이나 시스템은 고루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자원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도처를 장식하는 것은 기하급수적 성장의 논리입니다. 타인과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당연히 스스로를 성찰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구호는 금지를 금지하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도 문제는 존재하니 그것은 바로 인간 삶의 여러 방면들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소도 최근에 챗 GPT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웬만한 작업들은 다 맡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느끼는 것은 이러다가 생각할 능력, 숙고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간편하니까 의존하면서도 핵심적인 지식들이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GPT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꺼내놔도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나의 분야에 있어서는 한 땀 한 땀 새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농도가 짙어질 유령의 시대에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AI의 도움을 받으면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AI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이 AI를 제거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면 그 사람의 생산성은 형편없이 곤두박질 친다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미술관에서 그리는 법을 배운다고 했다. 이는 역사적 유산이나 현존하는 작품은 결코 데이터베이스처럼 즉 기록된 부동의 사실로만 간주될 수 없고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무한 반복함으로써 이어지고 확장된다는 말이다. 저자는 또한 미셸 푸코의 말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셸 푸코는 특수 지식인에 대해 말한 바 있다. 특수 지식인이란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 한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사유를 발전시키며 연구 성과를 꾸준히 출판하는 이들로 모호하거나 성급한 말을 남발하여 사실상 사유를 모독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밀함, 그것도 최고의 엄밀합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 공간, 물질의 측면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공간, 물질은 마치 불 위에 있는 듯하고 범주들은 융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정신의 태고적 소명이 필연적으로 존재의 기틀을 전면 재정의하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날 것이다. 인간을 환경 속에서 진화한 동물이라고 보았을 때 인간의 사고 혹은 감정을 온전히 몸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는 분야입니다만은 만약 몸이 환경에서 비롯하고 인간의 사고가 몸과 결부된 것이라면 그 몸을 떼어내고
계산으로 구현한 정신은 불완전함을 내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인간의 육체야말로 불완전한 것이니 이를 떼어내고 완벽한 표상적 정신의 세계로 들어가자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몸에 결부되어 있던 많은 가치체계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유령의 시대의 공간적 측면을 살펴보자면요, 원래 유기체라는 게 공간과 맺는 관계가 중력을 중심으로 입자들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존재 자체가 이동성에 근거하여 조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세계사를 구성하는 역동성인데, 디지털 혁신은 이 과정을 역행시키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세계를 누비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오히려 인간에게 다가온다. 고정된 신체의 시대이다. 기술이 인간과 일체화될수록 우리의 신체는 점차 경직화되고 만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우리의 인지적 지적 능력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이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저자가 TV,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V가 등장했을 때 TV는 가족들의 위치를 재정렬시켰습니다. TV가 거실의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TV를 중심으로 에어싸는 방식으로 앉을 수밖에 없었죠. 이로써 사람들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이 TV 브라운관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공간의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때로는 서로 나란히 옆에 누워서 TV를 보기도 하니까요,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컴퓨터 모니터는 어떤가요? 모니터 전체가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이것은 TV처럼 같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적으로 칸막이가 세워지는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더라도 공간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를 보다가 몸을 돌려 커피 한잔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짬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같이 침실에 누워있을 때조차 각자는 스마트폰의 세계에 빠져들어가 자신의 세계에만 몰입합니다.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계는 우리에게 다가오며 반응은 직발적이며 시간적 제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시적인 만족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선을 따라서 가다 보면 끝없이 탐욕을 부리며 달리고 있는 테크 자본들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흡혈귀로 전락했다. 끝없이 즉각적인 반응을 빨아먹으면서 욕구를 충족하지만 사실 우리는 더 크게 빨아먹히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리즘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이 제공하는 픽셀 안에서 배회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욕망하고 소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스마트폰도 끝이 아닙니다. 이조차도 구식이 될 것이고 픽셀은 점점 더 완벽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현실과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 어쩌면 뇌 안에 칩을 박아 넣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고정된 신체의 혈액학적 자본주의가 일반화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시각을 넘어 촉각을 향할 것입니다. 시각과 청각만으로도 사람들을 붙잡아 두는 힘은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물의 질감, 온도, 저항감까지 구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계와 관계 맺는 양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메를로퐁띠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진다는 것은 곧 자신을 만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겨 호기심을 자아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촉각을 통해 주변 환경의 여러 차원들을 발견하고 자신을 구성하는 지극히 강박적인 힘을 발견한다.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맞닿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능력이다. 그래서 그는 신체만이 아니라 신체를 둘러싼 주변 세계까지 하나의 동일한 연속체로 보고 이를 살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이 촉각은 기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원래는 오로지 나의 주관적 느낌이었던 것이 이제 상호 주관적 느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인공감각 산업에 대해서 재미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자는 이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분화된 비대상적 단계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아를 갖고 고유한 존재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는 희미해지고 연속체에 속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아를 실현하려는 엘랑비타를 통해 운명을 개척하며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단독성이야말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연권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1784년에 쓴 유명한 논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타인 또는 이미 글로 쓰인 진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행위는 자기 포기와도 같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성을 대신할 책이 있고 의식을 대신할 지도자가 있으며 식이요법을 대신할 의사가 있다면 더 이상 피곤하게 애쓸 필요가 없다.
돈을 낼 수 있으니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나 대신 다른 사람들이 그 진절머리 나는 일을 떠맡을 것이다. 이 챗 GPT의 시대에 딱 들어맞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술로 연계가 됩니다. 주관적으로 세계를 재해석한다. 나의 엘랑비탈이 있기에 우연성을 벗삼아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로고스의 명령을 받습니다. 언어화된 명령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예술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언어화를 한 이후에 활성화되는 활동이 아닌 것을 로고스화하는 것이죠. 기술적으로는 정보 처리 측면에서 GPT나 미드전이나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지만 그 어떤 도구가 되었든 근본적으로 빠진 것은 존재한다. 욕구, 자유, 우연성, 창조입니다. 요사이 기술 철학계의 학자들은 우연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뭔가 우리 시대의 흐름에 우연성에 반하는 것, 필연성의 움직임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각자의 결을 뻗어나가는 존재라는 기본 전제가 있기에 필연성의 AI가 문제로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음 세대의 싸움이 존재한다. 하여간 허욱의 재귀성과 우연성도 한 번은 리뷰를 해야지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워낙 정보량이 많은 책입니다만은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샤댕의 유령의 삶 처음 읽었을 때는 이런 류의 흐름들이 요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익숙한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다시 읽어보면서 중간중간 문구들이 통찰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본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기술을 성찰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태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문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오쏘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쏘가 공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텐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조건들, 또 인간은 어느 때 행복해지는가 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AI의 범람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이쪽 방향으로 공부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쏘가 붙잡고 있는 것은 이 핵심적인 지식을 쌓아가려는 노력이 없이 생성된 지식은 그냥 흘러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이 오쏘가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은 이 구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진 것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가까운 것은 멀어지고 흐려진다. 유령이 현실이 되면 현실은 유령처럼 된다.